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이용만 당할까? 착하게 산다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남들은 내 성실함을 약점처럼 이용합니다. 내가 양보하면 그걸 고마워하기보다 저 사람은 어차피 참을 거야 하며 더 밀어붙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탐욕이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속에서 진심이 얼마나 자주 짓밟히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민심서와 흠음신서에서 한결같이 경고했습니다. 세상을 살며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모르면 너는 남의 꾀에 끌려다니는 허수아비가 된다. 그가 말한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의 말에는 이익이 숨어 있다. 둘째, 감정이 앞서면 판단은 흐려진다. 셋째, 남의 호의를 그냥 믿는 순간 주도권은 사라진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세상의 계산 속에서 이용당하게 마련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변하고 감정 속에서 눈이 멀며 호의 속에서 속는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이 스스로를 해치는 모습을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모른 채 세상을 선의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마음의 근본을 살펴야 한다. 그 근본이란 말은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 습관, 호의보다 목적을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의 함정에 빠집니다. 감정에 끌리면 냉정한 판단을 잃습니다. 호의를 그대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중심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선의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선의에 기대려 한다. 이건 세상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되 그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용당한다는 건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지혜를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말을 믿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그 뜻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다. 이 말은 곧 모든 말 뒤에는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늘 말로 관계를 맺습니다. 칭찬도 하고 위로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밑바닥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계산하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욕망을 사사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사사심을 품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곧 허언이 된다. 즉,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속에 이익이 섞이면 그건 이미 진심이 아니란 뜻입니다. 현대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칭찬으로 가까워지고 누군가는 조언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방향을 잘 보면 언젠가 부탁이나 거래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친절이었지만 결국엔 이익의 전조였던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패턴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익을 말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는 자가 가장 교활하다. 그들의 공통점은 겉으로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정의를 말하고 남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도움 속에 자기 유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정치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칭찬 한마디에도 방향이 있고 위로 한마디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건 말의 표면이 아니라 의도의 방향을 보라.
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말하느냐를 보면 그 말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에게 조언을 늘어놓는 이는 진심으로 돕기보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돕는 사람은 조용히 행동으로 대신합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꿰뚫었지요. 진정한 말은 이익이 없고 꾸며진 말은 반드시 이익이 따른다. 그 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의 목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은 대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당신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향해 있다면 그건 이미 함정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말의 끝을 믿지 말고 말이 시작된 마음을 살피라. 그 마음을 보는 눈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감정을 따뜻하게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얼마나 쉽게 판단을 무너뜨리는가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옳고 그름을 잊고 사랑하면 이익과 해로움을 구별치 못한다. 즉, 감정이 앞서는 순간 이성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분노를 자극하거나 당신의 연민을 건드리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의 판단은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타인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교묘한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빼앗는 이용이고 또 하나는 감정을 조종하는 이용입니다. 후자가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당신에게 억울한 사정을 늘어놓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 순간 당신 마음속엔 측은지심이 일어납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지요.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치면 당신은 이성을 잃고 상대의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그 지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옳다. 그러나 감정으로 돕는 것은 어리석다. 감정으로 돕는다는 건 판단 없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종종 이용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상대의 진심보다 자신의 감정 해소를 우선하게 됩니다. 도와줘야 마음이 편하니까,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까. 이건 결국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버튼을 정확히 압니다. 동정심, 미안함, 분노, 죄책감. 이 네 가지가 이용의 통로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감정의 구멍이라 불렀습니다. 그 구멍을 막지 못하면 세상은 그 틈으로 당신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먼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라. 분노는 칼이고 연민은 덫이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엔 진짜 인간애가 있습니다. 진짜 연민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한 뒤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면 당신의 선택은 누군가의 의도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성이 감정을 이끌면 당신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지혜로운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즉, 냉정 속의 따뜻함, 그게 진짜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남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약용이 가장 위험하게 본 것은 바로 호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호의란 때로는 탐욕에 앞치마여 친절은 때로는 속셈의 외투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기에 호의가 언제 진심이 되고 언제 도구가 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에 약하고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이 풀립니다. 그 순간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정약용은 그 틈을 마음의 빗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빗장을 닫아라. 빗장을 닫지 않으면 그 호의가 널 묶는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주는 척하며 빼앗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움을 주며 빚을 만들고 그 빚으로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형을 두고 은혜를 무기 삼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입히는 자 중에 그 은혜로 사람을 부리는 자가 많다. 그렇다고 모든 도움을 거절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경계 없는 수용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돕는 사람은 그 도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셈이 있는 사람은 그 도움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이용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이유는 대체로 호의의 이면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그 순진한 믿음이 결국 판단의 눈을 가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호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를 모르면 빚이 된다. 즉, 호의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도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호의는 인간관계의 꽃이지만 그 꽃에는 때때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꽃을 내밀 때 가시를 함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꽃만 내밀고 그 가시를 감춥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호의를 받을 때 웃는 자는 많으나 그 호의의 뜻을 살피는 자는 적다. 이건 세상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분별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마음을 감사히 여기되 그 마음의 방향까지는 꼭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없으면 도움은 곧 굴레가 됩니다. 그 굴레 속에서 사람은 자유를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남의 호의를 그대로 믿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당신 손을 떠납니다. 정약용은 이 말을 남기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은혜 아래에 사는가?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기대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은 평생 사람이라는 존재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법률로 세상을 다스리던 관리이자 한편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 속에서 가장 일관되게 흐르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란 남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믿었지만 동시에 그 본성의 변덕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마음의 깊이를 모두 믿지는 말라. 이 말 속에는 분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음과 경계는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과 교묘한 사람의 차이는 겉으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 다 미소를 짓고 둘 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너를 편안하게 하고 교묘한 사람은 너를 미안하게 한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로 많은 인간관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선의는 평화를 주고 가짜 호의는 빚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냉철한 이성. 감정에 끌리지 말고
상황의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는 힘. 둘째, 자기 존중감. 남의 칭찬이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의 기준으로 선다는 믿음. 셋째, 거리의 지혜. 모든 관계에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자각. 너무 가까우면 감정이 흐리고 너무 멀면 신뢰가 사라진다. 이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현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기 방어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지키는 이는 병을 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이는 이용당함을 멀리한다. 그의 철학은 결코 냉소가 아닙니다. 그건 따뜻한 현실주의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유는 대체로 착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분별이 없어서입니다. 착함과 분별은 다릅니다. 착함은 마음의 온도이고 분별은 마음의 구조입니다. 정약용은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이 온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따뜻하되 흐리지 않고 밉되 어리석지 않으며 주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그가 말한 참된 인간의 품격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동시에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연민으로 열려 있고 그의 이성은 경계로 닫혀 있습니다. 그 균형이 곧 인생의 중심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남이 너의 인생을 대신 결정한다. 그의 경고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곧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의 말은 유배지의 흙바닥 위에서 쓰였지만 그 통찰은 오늘의 도시 한복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만 조금 세련되어졌을 뿐이지요. 그가 경계한 세 가지, 말의 이익, 감정의 함정, 호의의 덫.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람을 흔들고 이용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가족 사이에서의 이용.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서로의 감정이 너무 쉽게 오갑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감정 이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늘 너밖에 없다. 넌 착해서 내가 의지한다. 이런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때로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고리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이미 도움을 당연시하는 언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맑게 주고 받을 때는 무겁게 받으라. 하지만 현실의 가족 관계에서는 반대가 되기 쉽습니다. 받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주는 사람은 미안해하지요. 그 틈이 쌓이면 이용의 구조가 됩니다. 그럴 땐 도움을 주더라도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라 분별 있는 연민으로 지켜야 오래갑니다. 직장 안에서의 이용. 직장은 말의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의 첫 번째 원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이익이 숨어 있다. 회의 자리에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 속엔 대부분 계산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건 뭘까? 이 질문 하나로 그들의 의도를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로 은혜를 파는 자를 가장 경계하라 고 했습니다. 말로 호감을 사고 그 호감으로 권한을 얻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조직을 흐리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란 뜻이 아닙니다. 그는 바른 말은 가늘고 길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즉, 말은 짧되 진심으로, 태도는 온화하되 단단하게. 이 균형이 직장에서 이용당하지 않는 첫 방패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의 이용. 정약용이 말한 세 번째 교훈. 호의를 그대로 믿는 순간 주도권은 사라진다. 이건 친구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친구의 도움, 선물, 부탁.
이 모든 건 겉보기엔 호의처럼 보이지만 그 뒤엔 종종 의무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내 입장이라면 이해해줘야지. 이 말은 감정의 부채를 이용하는 언어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인정의 장사라 했습니다. 정이 오가는 척하지만 실은 거래가 숨어있는 인간관계지요. 그는 조언했습니다. 정은 나누되 그 끝에 끈을 남기지 말라. 즉, 주고받음이 끝났으면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이용당하지 않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경계가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투명성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말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기 전에는 반드시 살펴라. 그게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탐욕과 거짓, 위선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 안에서도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에서 흐르는 한 줄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삶이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순간은 대체로 세상보다 남보다 자신을 속였을 때입니다. 괜찮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그 작은 자기기만이 결국 판단을 흐리고 그 틈으로 남의 의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심을 지킨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을 냉정하게 보되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품격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품격이란 학식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배움에서 생기지 않고 깨달은 마음의 자세에서 생긴다. 그 마음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남의 호의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며 이익의 말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정하고 그의 눈빛은 조용히 단단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참된 벗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참된 벗은 아첨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결국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사람과의 거리를 맑게 하고 그 맑음이 곧 품격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달콤한 말과 호의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감정은 내 판단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이 호의는 진심인가? 의도인가? 그 질문 세 가지가 당신을 이용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의 누구도 너를 부릴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수많은 가르침을 대신합니다.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자존이요, 분별이요, 품격입니다. 당신이 그 중심을 세울 때 아무리 교활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단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정약용이 평생 말했던 진짜 지혜, 착하되 어리석지 말라. 믿되 눈을 감지 말라. 이 문장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